도둑이라고요? 저는 단지 제가 심은 쌀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일본 도쿄 외곽 한 노인의 절박한 선택이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나카무라 켄지는 단 2봉지의 쌀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가 가져간 건 다름 아닌 자신이 40년 전 직접 납품했던 쌀이었죠. 아내의 병원비도 없고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범죄자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취재하던 한 여성 기자의 눈에 비친 건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등을 돌린 한 영웅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존엄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죠. 왜 일본 최고의 쌀 농부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을까? 어떻게 그의 작은 행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갔을까? 쌀 한 톨의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사회의 냉정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도쿄 외곽 하늘빛이 서서히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나카무라 켄지는 낡은 밀짚 모자를 쓴 채 시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거친 주름이 가득한 손가락이 쌀 봉지의 가격표를 더듬었고 깊게 패인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깃들었습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쌀값이었죠. 3,000엔이라니. 우리 땐 800엔도 안 했는데. 켄지의 허리는 평생 논에서 몸을 굽혀 일한 탓에 활처럼 휘어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 그가 가진 것이라곤 허름한 임대 아파트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엔짜리 지폐 2장과 몇 개의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약값을 빼면 쌀을 살 돈이 부족했죠. 미즈키, 오늘도 굶어야 하나.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켄지의 시선이 시장 뒤편의 비축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젊었을 적 자신이 수확한 쌀들이 보관되던 곳이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호황기에 켄지는 이 창고에 매년 수천 킬로그램의 고품질 쌀을 정부와의 계약으로 납품했었죠. 그의 쌀은 이 지역 주민들의 한 끼를 책임졌고 그는 한때 황금손이라 불렸습니다. 한 발짝, 2발짝. 그의 다리가 마치 이끌리듯 비축미 창고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경비는 보이지 않았고 후면 출입구는 낡은 자물쇠 하나로 허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것에 손 뗀 적 없던 그였지만 아내 미즈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미즈키였습니다. 내가 직접 심고 거둔 벼인데.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의외로 쉽게 툭하고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켄지는 쌀 2봉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 전 이 창고를 가득 채웠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풍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남들보다 더 많은 쌀을 비축미로 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서세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외침에 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었습니다. 시장 CCTV로 그를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이었죠. 켄지의 손에서 쌀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얀 쌀알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교차했습니다. 체포합니다. 절도 혐의로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가져간 겁니다. 아내가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그의 말은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고 쌀봉지는 차가운 바닥에 남겨졌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어느새 회색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2장. 눈물보다 냉정한 세상.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72살의 노인이 시장에서 쌀을 훔치다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비축미 창고에 침입해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사쿠라 레이코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5의 레이코는 주요 방송사 사회부 기자로 예리한 시선과 단정한 단발머리가 특징이었죠.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식량 안보와 물가 폭등 사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레이코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타나카 부장님, 어제 체포된 노인건 제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타나카 부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사건 말고 중요한 거래. 쌀 도둑 같은 건 요즘 흔해. 시청률도 안 나와. 하지만 레이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경찰서로 향한 그녀는 나카무라 켄지를 만났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창백한 형광등 아래에서 켄지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굽은 허리, 거친 손, 그리고 부끄러움에 가득 찬 눈빛. 레이코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나카무라 씨,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약값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창고는 예전에 내 쌀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레이코가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뜻이신가요? 40년 전 나는 이 지역 최고의 쌀농부였습니다. 정부와 계약해 매년 그 창고에 내 쌀을 보냈지요. 특별 비축미로.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레이코는 급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본 농업의 황금기를 이끈 명예 농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정책 변화와 해외 수입쌀 확대로 농가는 몰락했고 켄지도 예외는 아니었죠. 땅을 잃고 아내의 병까지 겹치면서 그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서 쌀을 가져온 건가요? 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둑질이라기보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기부했던 쌀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었어요. 한 톨이라도 남은 줄 알았는데. 레이코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시대의 비극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온 레이코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감성팔이 그만해. 노인네 불쌍한 사연으로 시청자들이 눈물 흘릴 것 같아. 시대가 변했어, 사쿠라. 타나카 부장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방송에 쓸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레이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은 켄지의 눈물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제3장. 숨겨진 영웅의 기록. 뭐라고요? 징역 6개월이라고요? 레이코는 법원 복도에서 신문을 들고 있던 변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정상 참작을 요청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레이코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켄지에게는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때도 같은 비축미 창고에서 쌀을 가져갔다는 사실이었죠. 레이코는 발걸음을 재촉해 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으니 켄지의 아내 미즈키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종합병원 3층 317호실. 레이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미즈키는 깨어 있었지만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레이코가 자신을 소개하자 미즈키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켄지가 제 남편이 괜찮나요? 레이코는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즈키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농업인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미즈키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고 레이코가 열어보니 낡은 앨범과 신문 스크랩북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일본 농업의 전성기를 담은 기사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켄지가 농림수산부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국가식량안보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 켄지는 국가가 어려울 때 남들보다 3배나 많은 쌀을 비축미로 기부했어요.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그를 기억하지 않더군요. 미즈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레이코는 앨범을 넘기며 켄지의 삶을 하나둘 알아갔습니다. 농업 정책이 바뀌고 외국쌀이 들어오면서 켄지의 농장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부채가 쌓이고 결국 땅을 팔아야 했죠. 그리고 미즈키의 병, 산더미 같은 병원비, 모든 것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지금도요. 그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것을 다시 찾아온 것뿐이죠. 레이코는 취재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 절도범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희생과 배신,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긴 이야기였죠. 병실을 나서는 레이코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온 레이코는 취재 내용을 정리해 타나카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톱뉴스감이야. 쌀 도둑 할아버지 얘기는 시청자들이 관심 없어. 요즘 젊은 층은 쌀도 안 먹잖아. 레이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타나카 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뉴스 가치 있는 걸 찾아. 이건 기껏해야 인터넷 토막 기사감이야. 사무실로 돌아온 레이코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켄지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의 뒷모습,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레이코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타나카 부장이 방송을 거부한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군요. 제사장. 카메라에 담긴 진실. 아침 일찍 레이코의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차 방송기자의 갑작스러운 사표에 사무실은 술렁였습니다. 타나카 부장은 사직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같은 열정 넘치는 기자가 필요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않을 겁니다. 제가 꿈꾸던 언론인의 모습을 지키려 합니다. 방송국을 나선 레이코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적금을 깨고 개인 카메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녹음기, 편집 프로그램까지 모든 저축을 털어 다큐멘터리 제작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원룸은 이제 작은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첫 촬영은 켄지가 수감된 교도소 앞이었습니다. 레이코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을 촬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노인의 절도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곧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임을 알게 될 겁니다. 다음은 비축미 창고. 레이코는 역사적 자료를 찾아 40년 전 이 창고가 지어질 때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젊은 켄지가 첫살을 납품하는 장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농림수산부 장관과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낡고 방치된 창고의 모습. 시간의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매일 밤 레이코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낮에는 켄지의 과거 동료들을 인터뷰하고 농업정책 전문가를 만나고 미즈키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미즈키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카메라 앞에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만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켄지는 늘 말했어요. 우리가 심은 벼는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 거야 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를 살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레이코의 카메라에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온 그녀는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켄지의 인생을 5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압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 장면, 매 대사가 중요했고 레이코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벼 한 톨의 가치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레이코는 카메라를 직접 응시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 씨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가 버린 한 사람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쌀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일군 결실을 다시 찾아간 것뿐입니다. 그가 심은 벼의 가치는 단지 3,000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 한 세대의 희생,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레이코는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나카무라 씨,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시간입니다. 제5장. 울림이 되는 목소리.
레이코의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0명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뭔가 변했습니다. 한 유명 음식 평론가가 이 영상을 공유했고 이어서 농업 활동가들이 리트윗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레이코가 노트북을 열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는 20만을 넘었고 댓글은 30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쌀값 때문에 한 끼를 줄였습니다. 나카무라 씨 이야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이건 도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어디에 있나요?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레이코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한 통의 전화, 전국 신문사였습니다. 레이코의 다큐멘터리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미즈키가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 뉴스에서 레이코의 다큐멘터리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미즈키의 약한 손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볼륨을 높여주었습니다. 화제의 다큐멘터리 벼 한 톨의 가치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직 방송기자가 제작한 이 작품은 쌀절도 사건으로 수감된 노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미즈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남편 이야기군요. 어젯밤 저도 봤어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미즈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켄지가 면회실로 불려나왔습니다. 면회객은 레이코였습니다. 그녀는 흥분된 표정으로 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벼 한 톨 운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식량 지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요? 레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댓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미즈키는 저기서 혼자. 레이코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들이 당신의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집행유예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교도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면회 시간입니다만 특별한 소식이 있네요. 국회의원 몇 분이 나카무라 씨를 면담하고 싶어 하십니다. 레이코와 켄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물결은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레이코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사회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 연대의식이 깨어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도쿄 시내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카무라 켄지를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레이코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 노인의 작은 절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강한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6장 변화의 씨앗. 다음 주 월요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켄지의 변호사가 법원에 특별 감형을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의 형은 집행유예로 전환되었고 켄지는 석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이코는 교도소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과 여러 방송국 카메라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이 깃든 눈빛이었죠. 켄지는 자신을 기다리는 인파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레이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카무라 씨,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저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 아니, 이젠 기자가 아니구나. 레이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꾼이에요. 나카무라 씨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죠.
군중 속에서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켄지에게 쌀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농부였습니다. 나카무라 씨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저희 집에서 직접 기른 쌀입니다. 받아주세요.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쌀봉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레이코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뉴스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타나카 부장도 그곳에 와 있었죠. 그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레이코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쿠라, 내가 옳았어. 우리가 놓친 이야기였어. 레이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나카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방송에 출연해 줄래? 나카무라 씨 이야기. 제대로 전하고 싶어.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켄지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나카무라 푸드뱅크 설립을 위한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000만 엔이 모였어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켄지는 레이코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내가 뭘 한 거죠? 레이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화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나카무라 씨가 평생 심어온 그 씨앗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오후 켄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레이코와 몇몇 지원자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미즈키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즈키 나왔어. 미즈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말았어야지. 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미즈키의 시선이 레이코와 다른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국회에서는 식량 안보와 노인 빈곤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나카무라 켄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쌀한톨 운동이 최상위 트렌드가 되었고 식량 불평등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레이코의 작은 다큐멘터리는 이제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어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생 묵묵히 흙을 일구며 살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었죠. 켄지의 삶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 더 크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의 석방 이후 일주일, 일본 전역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는 나카무라 푸드뱅크 첫 번째 지점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모금액은 2천만 엔을 넘어섰고 여러 기업들이 식품을 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푸드뱅크 간판에는 켄지가 직접 심은 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쌀 한 톨 한 톨이 생명을 상징하는 듯했죠. 개소식 단상에 선 켄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저 평생 논에서 일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긴 건 흙뿐이지만 이 흙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네요. 사람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앞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미즈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남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병원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즈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레이코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다큐멘터리 희망의 벼이삭은 현재 진행형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켄지의 삶뿐 아니라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코 씨, 정말 대단해요. 레이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레이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변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나카무라 씨의 이야기는 그저 불씨였을 뿐이죠. 그 불씨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연민과 정의를 깨웠을 뿐입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켄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푸드뱅크의 첫 번째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긴 줄이 형성되었고 켄지는 직접 쌀봉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쌀봉지가 건네질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존엄과 연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켄지와 미즈키는 오랜만에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마련된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즈키, 이제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괜찮을 거야. 미즈키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켄지,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평생 묵묵히 일해온 그 손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네요. 켄지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 모든 건 레이코 씨 덕분이야.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켄지가 받자 레이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농림수산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국 비축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도 마련한대요. 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내 동료들. 아직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레이코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뉴스도 좋은 게 있어요. 공영방송에서 나카무라 씨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방송하기로 했대요. 타나카 부장이 직접 제작한대요. 통화가 끝난 후 켄지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미즈키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켄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논에 별을 심을 때마다 생각했던 게 있어. 이 쌀이 누구의 밥상에 오를까? 그땐 그저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마음까지 채울 줄은 몰랐어.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켄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벼이삭처럼 반짝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는 오랜만에 논밭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땅이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 흙에 닿아 있었습니다. 켄지 옆에는 레이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켄지와 동행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40년 동안 일했던 곳입니다. 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면 모내기를 하고 여름엔 김매기, 가을이면 수확. 매년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한 번도 지겨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웠으니까요. 레이코는 카메라를 들어 켄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은 주름 속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리가 굽었지만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푸드뱅크 활동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전국에 50개의 나카무라 푸드뱅크가 생겼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일하지만 가끔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합니다. 레이코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레이코는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즈키 씨는 어떠세요? 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들도 놀랐다고 해요. 작은 기적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봄볕 아래 서서 새롭게 일궈진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켄지가 몸을 숙여 무언가를 집어올렸습니다. 작은 쌀알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수확 때 떨어진 것 같네요. 한 톨이지만 이 안에는 새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 쌀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선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양이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논에서는 농부들이 봄가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농부들도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에게 켄지는 이제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레이코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켄지는 손에 든 쌀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제 남은 시간, 이 작은 씨앗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즈키와 함께 이 논밭을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심었던 벼들을 보며 레이코의 카메라에는 켄지의 깊은 감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켄지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즈키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이코의 도움으로 그녀는 병원에서 특별 외출을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켄지. 켄지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즈키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그녀의 건강은 놀랍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걸어보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이곳에 온다는 걸 레이코 씨에게 들었거든요. 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레이코는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즈키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켄지,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지금부터.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쌀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씨앗을 조심스럽게 땅에 심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멀리서 새 봄을 알리는 종달새가 지적이었습니다. 논밭은 아직 갈색이었지만 곧 푸르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황금빛 들판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쌀알들이 연그러 또 다른 이들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켄지의 이야기처럼 한 톨의 씨앗이 심어져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레이코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톨의 벼가 지닌 가치. 그것은 단지 쌀의 가격이 아니라 한 생명의 존엄함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는 가운데 봄바람은 계속해서 논밭을 쓰다듬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